이번 주말 3일 연휴인데 나온 뉴스들 보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금요일 지났고 토일 남았는데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야 월요일날 상승의 힘이 나올 텐데 호재로 나오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굉장히 강경한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성이 쌓이는 모습이에요. 국가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1기 때랑 다르죠. 잘 버팁니다. 10일 상호관세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강하게 팍 밀어붙였다면은 협상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이 국채금리의 약점을 보이면서 단기전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일본과 협상에서 입장차가 크게 난 거로 알려져 있고 뭐 방위비라던가 자동차 무역 적자를 요구하면서 서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합의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방위비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도 멀어지는 듯한 뉴스도 나오고 이란도 핵포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엔비디아도 이제 규제를 했더니 젠슨항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하고 왔죠. 트럼프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보복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공포 발언들은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증시만 떨어지고 있고요. 채권도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주식이랑 채권이랑 달러 세 개가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퍼즐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인 무이자 영구채 발행 가능성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이랑 달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채권 매도세가 나왔던 거고 약달러 현상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무이자 영구채가 무슨 뜬금포 소리냐라고 하는데 마러라고 합의를 제안한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브 미란이 작년 11월에 작성한 이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기본 전략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처법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미란 보고서의 전략 목표는 뭐냐면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러라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트리핀의 딜레마를 완화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국가 부채를 줄이고 제조업을 살리고 진영을 재구축하는 게 목표예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전략의 선봉이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는 트럼프의 1단계 전략이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2단계가 달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이자 영구채.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무이자 영구채 마지막 카드를 빠르게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트리핀 딜레마가 뭐냐면은 달러를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세계 경제가 좀 더 커지니까. 근데 달러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신용도가 또 하락해요. 그럼 달러 가치는 유지하면서 공급은 늘려야 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규모가 커지는 국제거래 달러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 발행국의 적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자를 계속 지속하면서 달러를 수출하는 모양새를 유지했는데 계속 달러를 찍어서 달러 가치의 하락이 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반복되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과도하게 달러를 보유했어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달러 고평가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무역에서 미국의 상대적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나마 2020년 들어서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지만 보다시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총 부채가 GDP 120%를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더 이상 미국의 재정, 무역 적자가 지속되기 어려운 거죠.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무너진다? 트리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목표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러라고 합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약달러 강위안화 목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미국의 수출은 유리해지고 중국의 수출은 불리해지겠죠.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라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이유가 이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저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금리 내리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트럼프가 파월을 협박하는 게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략을 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나를 협박하라고 써있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를 해놨겠죠. 이 미란 보고서 13에서 14쪽 나오는 내용을 좀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17.9%였었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13.7% 약화가 되더라. 그리고 미국의 수입 가격이 4.1% 오르더라. 한마디로 관세율의 4분의 3이 환율로 상쇄가 되더라 라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편 관세를 10% 정도 부과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이 조정이 된다면은 인플레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서 관세랑 환율이 연동되는 개념이에요. 관세의 부과만큼 통화가 상쇄가 된다면은 수출국은 통화 약세로 인해서 실질 부와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는 구매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문제는 강달러가 되는 건데 미국의 제조업 수출이 경쟁력을 잃겠죠. 이런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미리 약달러를 충분히 만들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세로 인해서 그만큼 강달러가 돼도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경쟁력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이제 10% 정도만 적용한 건 90일 안에 금리를 내리고 약달러를 유도하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다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빨리 금리 인하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미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환율이 상쇄가 되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소비자는 충격을 받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이 촉진된다. 미국산 제품은 내수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대신에 관세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냐면요. 환율과 관세가 상쇄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환율을 가지고 잘 제어를 해서 이 관세가 아프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을 공략할 때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미국의 관세 의도는 중국의 환율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란 보고서에서는 실효 관세율이 20%에서 50%로 급증하면은 위안화 가치가 30%가 평가 절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중국의 자본 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350%가 총 부채인데 그만큼 레버리지 자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재정 위기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중국을 금융 위기로 밀어넣고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기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때리면 중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50% 정도만 돼도 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러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강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보복 관세하고 세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뚫리지가 않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란 보고서대로 지금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카드를 빨리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목적은 관세를 조정한 다음에 달러를 조정하는 거고 저금리랑 약달러를 만들어서 관세랑 수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이자 영구채 100년짜리를 다른 나라들이 사게 만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1번이 관세고 두 번째가 너희들도 미국 물건 더 많이 사라. 이걸 통해서 적자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재정 적자 폭이 큰 국가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 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랑 농산물 사가지고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대상의 국가들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국가들한테는 그만큼 영구채를 사게 해서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영구채는 만기가 100년인데 이게 무이자라고 하면은 나쁜 채권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한테 100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기부에 가깝지 않을까요? 채권 이자가 2% 정도 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년 이후에 딱 그 가치만큼 정도가 될 건데 이자도 없다? 이거는 더한 거죠. 미란 보고서에서는 이자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라, 관세처럼 걷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 있더라 이 얘기고요. 만약에 100년 동안 영구채를 사준다. 회계상은 내 자산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100년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에 가까워지겠죠. 그만큼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국채이자가 4.3%인데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을 하면은 미국은 4.3%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연방부채 이자가 1조 달러고요. 작년에 올해 1.5조 달러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세수가 6조 3천억 달러예요. 4분의 1이 부채 이자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됩니다. 근데 이걸 영구채로 바꾸면은 부채 이자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줄어든 지출만큼 법인세를 인하한다던가 제조 부흥을 한다던가 인프라를 깔아준다던가 하면서 미국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다른 나라들 수출은 죽이고 영구채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은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구조였었는데, 미국이 수출도 하고 적자도 안 봐주겠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달러 버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유발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특정 타겟이 어디냐면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을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던가 어떻게 해서 도발을 한다던가 이런 의도가 아닐까. 반대로 영구채를 산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중에서 뭐 국채, 회사채 같이 유가증권이 3,600억 달러입니다. 10%가 이자가 나오는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면은 회계상 외환 보유액은 같지만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겠죠. 또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화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더 많이 사와야 돼요. 미국은 그만큼 달러를 더 찍어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영구채를 발행하고 나면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집니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이제 폰지 사기로 가버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나치가 만들었던 매포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포어음 때문에 결국 히틀러가 유럽 정벌 확장 정책을 멈출 수가 없었던 일이 됐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이랑 부딪히는 패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업들을 삼켜나가면서 이제 식민주의 정책으로, 과거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의 세계 질서가 규칙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포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부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